결혼식 전날 밤 서한은 잠 못 이루고 침대 위를 뒤척였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주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조용한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비추는 듯했다. 내일이면 민준과 부부가 된다. 민준은 완벽한 남자였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까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그와의 결혼은 서에게 꿈만 같았다.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은 채 방황하던 그녀에게 민주는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잃어버린 기억의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주었다. 민준 덕분에 서한은 불안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미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은 때때로 그녀를 괴롭혔다. 불현듯 스치는 낯선 얼굴, 익숙한 듯 낯선 풍경들이 꿈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의사는 단순한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가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답답한 마음에 서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준의 짐은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한쪽 벽에 쌓여 있었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사짐 센터에 모든 걸 맡겼고 서하가 대부분의 짐 정리를 도왔다. 옷가지들은 이미 옷장에 걸려 있었고 책이나 서류 같은 것들은 서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낡은 가죽 상자가 있었다. 작고 투박한 상자였다. 민준의 세련된 취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낡고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요즘은 보기 힘든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민주는 최신 기기에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오래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니 뭔가 비밀스러운 물건인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하자 액정에 불이 들어오면서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민준의 것이 확실했다.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생일이나 기념일 등 몇 가지 추측을 시도한 끝에 손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제야 서하는 자신이 너무 쉽게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 침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휴대폰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이 전부였다. 대부분은 민준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거나 오래된 풍경 사진들이었다. 그런데 앨범을 스크롤하던 중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뇌리에 박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나체였다. 어두운 방 희미한 조명 아래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인.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여인의 신체적 특징들이 서하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몸에 난 작은 점, 어깨의 흉터, 심지어 손가락 마디에 미세한 곡선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서하는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인지, 왜 자신의 모습이 저런 형태로 민준의 휴대폰에 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서하의 입술에서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혼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민준이 자신에게 이런 사진을 찍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공포감이 느껴졌다.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벌어져 있었다. 단순한 나체 사진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찍힌 사진 같았다. 배경은 어둡고 음침했다. 낡은 벽지와 부서진 창문이 보이는 곳. 폐가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버려진 건물 같기도 했다. 문득 두통이 시작되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압박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봉인이 강제로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파편 같은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복도,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서한은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 기억들은 무엇인가? 왜 이 사진이 이런 식으로 그녀를 괴롭히는가? 민주는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었다.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사진 속 여인은 여전히 그녀였다. 서한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인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작고 옅은 흉터. 이건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어릴 적 넘어져 생긴 흉터였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이 아는 몸의 흔적이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혔을까?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민주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내일이면 결혼인데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예비 신랑의 물건을 몰래 뒤지고 그런 비밀스러운 사진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그녀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큰 것은 사진 속의 자신이 완전히 낯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상실이 단순히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춰진 진실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받았다. 서하는 사진을 삭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진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사진을 통해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낡은 상자에 넣고 상자를 민준의 짐 속에 깊숙이 숨겼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은 여전히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과연 그녀는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민준을 믿을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민준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그의 얼굴은 그녀가 아는 다정한 민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방금 발견한 사진 속 어두운 그림자는 그녀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을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시켰다. 그는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밤은 그녀에게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민준, 그리고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퍼즐을 맞춰나가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서하의 마음은 여전히 밤처럼 어두웠다. 어젯밤의 충격은 생생했고 휴대폰 속 그 사진은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 자기. 드디어 오늘이야.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그녀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행복해 보였다. 서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응, 잘 잤어.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이 불안을 혼자 삼켜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사진 속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긴장했어? 어젯밤에 짐 정리하다가 우연히 민준 씨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얼굴에 스쳤던 환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휴대폰? 왜 내 휴대폰을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묻어났다. 그게 낡은 상자에 있길래 그냥 민준 씨 물건이라 생각 못하고. 서하는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뭘 봤는데? 민준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그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진, 거기 사진이 있었어. 나체 사진. 서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사진 없어.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아니, 분명히 나였어. 내 몸의 점까지 똑같았어. 대체 언제 찍은 사진이야? 왜 내가 기억을 못해?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서하,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결혼식 전날 밤에 이런 장난을 쳐야겠어. 내가 언제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 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장난이 아니야. 정말 있었다고. 내가 직접 봤어. 서하의 목소리도 격앙되었다. 그건 네가 기억을 잃어서 그래. 네가 뭘 잘못 봤거나 환각을 본 거야. 내가 다른 여자랑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과거에 그런 사진을 찍었던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뭐라고? 서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이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이용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순식간에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다.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해? 내 몸인데 내가 왜 기억을 못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야. 내가 없는 걸 만들어서 나를 의심하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상해진 거라고. 민주는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태도는 평소에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했다. 서하는 그의 낯선 모습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려 했던 남자가 정말 이 사람인가? 우선 진정해. 결혼식은 오늘이야. 지금 이런 문제로 다툴 시간이 없어. 민주는 급히 태도를 바꾸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서하의 눈에는 그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아마 네가 잘못 봤을 거야. 걱정 마. 우리 결혼 잘하고 신혼여행 가서 푹 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려고 했지만 서하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는 오늘 결혼식 못해.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약된 웨딩홀의 하객들은 어쩌고? 지금 취소하면 감당 못할 위약금에 평생 5점이야. 5점이라니. 그 사진은 뭔데? 그게 뭔지 확실히 얘기해 줄 때까지 난 결혼 못해. 말도 안 돼.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못 믿을 줄이야. 민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당장 해결할 수 없어. 그는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하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아프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사진은 민준과의 결혼을 파기할 결정적인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당장 중단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그 사진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서하는 즉시 웨딩홀에 전화를 걸어 결혼식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담당자는 당황하며 위약금을 언급했지만 서하는 단호했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결혼식을 연기했다고 알렸다. 잠시 후 민준에게서 온 답장은 냉담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이 문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 혼자 남은 서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인의 어깨에 난 작은 흉터. 그것은 어릴 적 개와 놀다 넘어져 생긴 상처였다. 민주는 그 상처를 알지 못할 터였다. 아니, 그녀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인은 분명 그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낡은 벽지, 깨진 창문, 천장에서 늘어진 전선, 그리고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철제 기둥.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녀는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었다. 자신을 조각내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어릴 적 친구 태우였다. 태우는 강력계 형사였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관찰력과 추리력을 지녔던 그는 서하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고 후 그녀를 가장 많이 걱정해 주었던 친구이기도 했다. 서하는 망설임 없이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우는 그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서하, 네가 웬일이야? 오늘 결혼식 아니었어? 태우야, 나 좀 만나줘. 할 얘기가 있어. 급해. 서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우는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직감했다. 알았어.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태우를 만났다. 태우는 여전히 어릴 적처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젯밤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잃어버린 기억, 민준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사진 속 자신의 모습. 태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형사로서의 직감을 발휘하는 듯했다. 이거
너 맞아? 정말 네 기억엔 없어. 응, 전혀. 하지만 내 몸의 점, 흉터까지 완벽하게 똑같아.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 서한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태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배경을 자세히 살폈다. 이 배경 왠지 익숙한데. 그는 중얼거렸다. 낡은 건물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 분석 좀 해봐야겠다. 이 사진 속 배경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해. 그는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서하는 목소리를 낮췄다.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민준이 너의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 내가 이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 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너의 기억력은 누구보다 좋았어. 그런 네가 한 해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건 늘 의문이었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의 말에 서하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응, 당시 사고 처리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 대충 합의금으로 마무리되고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 그때 너 혼자 병원에 있어서 내가 널 돌봤는데 네가 사고 직전까지 뭔가에 몰두해 있었다는 걸 느꼈어. 뭘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넌 늘 정의감이 강했잖아. 뭔가 옳지 못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 어쩌면 네가 뭔가에 휘말렸던 게 아닐까? 태우의 말은 서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을 떠올렸다. 폐허가 된 건물,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닥,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내 어깨에 작은 무늬 같은 게 보이는데 뭔가 문신인가? 태우가 사진을 확대하며 물었다. 서하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건 문신이 아니라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야. 아주 작은, 나만이 아는 흔적이지. 태우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럼 이건 100% 너의 사진이 맞겠네.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너. 응, 맞아. 좋아. 그럼 이 사진 속 배경부터 파헤쳐보자. 이 건물이 어디인지 알아내면 내 잃어버린 기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태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의 따뜻한 말에 서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준의 차가운 태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태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태우에게 잃어버린 일련의 기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사고 전까지의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지만 사고 직전 1년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민준과의 만남이 그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이 사진, 네가 직접 찍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 구도나 빛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태우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사진을 분석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의 말에 서하는 다시 한번 머리가 띵했다. 자신이 직접 찍었다. 왜? 잠깐만. 사진. 서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폐허가 된 건물이나 버려진 공간을 찍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 취미는 완전히 잊고 지냈다.
민주는 그녀에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칭찬했지만 그녀는 단지 취미 삼아 찍는다고만 생각했다. 태우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생각나? 어릴 때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했었지. 폐건물 같은 곳에 자주 갔었는데. 그래, 네가 그랬었지. 한때는 사진작가 한다고 설치기도 했잖아. 네가 찍은 사진들 진짜 특별했어. 왜 그걸 잊고 있었지? 서하의 눈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는 듯 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니었다. 태우가 곁에 있었으니까. 태우는 곧바로 사진 분석에 착수했다. 그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사한 배경 정보를 검색했고 몇 시간 만에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서하야, 이 건물 기억해냈어. 이거 은성그룹의 옛 연구소 건물이야. 지금은 폐쇄된 지 오래됐고 재개발 예정이라 접근이 통제된 곳인데 은성그룹, 민준의 집안이 소유한 대기업이었다. 서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모든 것이 민준과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은성그룹이라면 민준이네 회사잖아. 왜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건물이 한때 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추악한 스캔들이 터졌던 곳이라는 거야. 몇 년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됐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지. 태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났다. 아무래도 내 잃어버린 기억이 그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 네가 그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서하의 머릿속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녀가 알던 과거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정의감이 강하기는 했지만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칠 만큼 대담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태우의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분노에 찬 시위대의 얼굴, 그리고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는 자신. 가보자. 그 건물에. 서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내 기억의 조각들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통제구역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하의 단호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리고 내가 직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 공무원이라 규정을 지켜야 하거든. 밖에서 널 기다릴 테니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폐쇄된 은성그룹 옛 연구소는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철제, 울타리와 낡은 경고문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태우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서하는 작은 틈을 비집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복되는 나무십과 쓰레기들이 뒹굴었다.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사진 속 배경이 있는 곳을 찾아 걸었다. 낡은 벽지, 부서진 창문, 천장에서 늘어진 전선. 그녀는 곧 사진 속 그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바로 이곳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쳤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낡은 나무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덮개가 씌워진 큰 물체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덮개를 걷어내자 낡은 가구들과 함께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트렁크가 나타났다.
그 트렁크를 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섬광이 번뜩였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손으로 트렁크를 더듬었다. 낡고 긁힌 자국들이 가득한 가죽 트렁크였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이미 녹이 슬어 힘을 주자 툭 하고 부서졌다. 트렁크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함께 한 권의 낡은 수첩과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수첩을 꺼내자 첫 장에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그녀 자신의 필체였다. 20XX 년 엑솔 엑스질 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드디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더 거대한 세력이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지도 몰라.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첩에는 은성그룹의 불법 행위들을 고발하는 내용과 함께 그들의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 민 회장의 서명이 담긴 중요 문서의 복사본까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했던 것이 분명했다. 이 수첩은 그녀가 잊어버린 1년 동안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낡은 디지털 카메라였지만 전원을 켜자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었다. 앨범을 확인하자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들어있었다. 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현장을 포착한 사진, 민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폐쇄된 연구소 건물 내부의 모습들. 그러다 문득 사진 한 장에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가 민준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나체 사진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카메라 속 사진은 민준의 휴대폰 속 사진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구도는 같았지만 빛과 그림자가 달랐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속 사진과 민준의 휴대폰 속 사진을 비교했다. 구석에 희미하게 보였던 철제 기둥. 카메라 속 사진에서는 그 기둥에 낡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휴대폰 속 사진에는 그 천 조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낸 것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카메라 속 사진 속 여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녹음기에는 붉은색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과거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고 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폐쇄된 연구소 건물은 비자금의 은닉처였고 그녀는 그곳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가 민준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나체 사진은 사실 그녀가 은성그룹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증거를 인멸하고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찍힌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옷을 벗기고 무력화시킨 채 사진을 찍어 모욕감을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고 고문을 가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회유하고 결국에는 기억을 지우기 위한 약물을 투여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지 않고 기억을 지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사고는 그들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의 노트북과 모든 증거는 민 회장의 손에 넘어갔고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민준은 그 틈을 타 그녀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녀에게 접근해 결혼이라는 가면을 씌워 철저히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 휴대폰 속 사진은 그에게 있어 승리의 증표이자 그녀를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협박용 카드였다.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녀를 덮쳤다. 민주는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짓밟고 그녀의 정체성을 훔쳐갔으며 그녀를 속여 자신만의 감옥에 가두려 했던 파렴치한 가해자였다. 그녀는 결혼을 이용해 자신을 영원히 감금하려 했던 민준의 끔찍한 계획을 깨달았다. 서한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기자가 되고 싶어 발버둥 쳤고 정의를 위해 불의와 맞섰던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민준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신조차 잊은 채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낡은 수첩과 카메라를 품에 꼭 안았다. 이것들이야말로 그녀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 즉 탐사보도 기자 서하로 돌아왔다. 복수심과 정의감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태우에게 서하는 문자를 보냈다. 태우야, 모든 걸 기억했어. 그리고 민준의 실체도. 지금 당장 나가서 너한테 모든 걸 얘기해 줄게. 그녀는 트렁크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수첩과 카메라를 가방에 깊숙이 넣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폐쇄된 연구소 건물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악몽이 시작된 곳이자 그녀의 진정한 자아가 다시 깨어난 곳이었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은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자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서하와 태우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과 디지털 카메라를 태우에게 건네며 폐쇄된 연구소 건물에서 깨달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탐사보도 기자였고 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민준 일당에게 납치되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태우는 수첩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카메라 속 사진과 동영상들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점차 경악과 분노로 물들었다. 세상에, 서하야, 이게 다 사실이라고? 민준이, 그 자식이 널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이 담겨 있었다. 응, 모든 게 맞아떨어져. 내가 기억을 잃기 전 1년 동안 뭘 했는지, 왜 민준이 갑자기 내 삶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사진의 진실까지. 그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옆에 두려 했던 거야. 결혼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서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태우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하지만 다행이다. 네가 기억을 되찾아서 이 모든 증거들, 이건 민준 일당을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 수첩에 있는 민 회장의 서명 복사본은 결정타가 될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서하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우선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지. 언론에 폭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야. 네가 원래 기자였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지. 그래. 하지만 민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내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그들의 대화는 이어졌다. 서한은 자신의 과거 기질을 살려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했다. 민준이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 연기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며 잠시 시간을 갖자는 식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날 저녁 서한은 민준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미쳤나 봐. 나 잠시 본계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민준은 예상대로 안도하는 목소리였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좀 쉬다 와. 내가 너무 압박했나 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서에게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들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본계에 가는 척하며 서한은 태우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태우는 혼자 살고 있었고 그의 아파트는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태우는 서하의 수첩과 카메라 내용을 백업하고 경찰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은성그룹은 워낙 거대한 기업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들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밤늦게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하야, 너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 네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네가 가장 아끼던 반려견 마루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어. 네가 얼마나 마루를 아꼈는지 내가 잘 알잖아. 마루가 사라진 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야. 마루. 그 이름이 서하의 뇌리에 박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 자신을 올려다보던 충직한 눈망울. 잃어버렸던 마루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마루는 그녀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사고 후 마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슬픔에 잠겼었다. 그 슬픔조차도 민준이 그녀에게 씌운 가짜 현실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 마루가 아직 살아있을까? 서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르겠어.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있어. 혹시 마루가 너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태우는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며칠 후 민주는 서하가 본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였다. 아버님, 서하는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결혼을 진행했나 봅니다. 서하의 아버지는 민준의 위선적인 말에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민준 자네 덕분에 우리 서하가 많이 안정됐어. 고맙네. 조만간 다시 돌아갈 걸세. 한편 태우는 마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마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고 의외의 정보를 얻었다. 마루가 실종된 곳 근처에서 한 노인이 비슷한 개의 목격담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그 노인은 유기견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마루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개를 데려가 돌보고 있다는 정보였다. 태우는 그 노인을 찾아갔다. 허름한 주택가 한쪽에 위치한 노인의 집 마당에는 여러 마리의 유기견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가 태우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갈색 털에 왼쪽 귀 끝이 살짝 접힌 모습. 서하의 마루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할머니, 이게 혹시 몇 년 전에 잃어버린 개와 비슷해서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이 녀석 말이요. 한 2년 전쯤인가 저기 큰 길가에서 헤매고 있기에 데려왔지. 똑똑한 놈이야. 아마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유독 널브러진 종이 쪼가리 같은 걸 물고 다니더군. 노인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태우의 눈이 번뜩였다. 종이 쪼가리요? 응, 글씨 같은 게 쓰여 있었는데 내가 노안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녀석이 하도 소중히 간직하길래 그냥 뒀지. 태우는 노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해 마루를 서에게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인은 마루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며 흔쾌히 허락했다. 마루는 태우의 채 타자마자 어딘가로 가자는 듯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마치 태우를 어디론가 이끄는 듯했다. 태우는 직감적으로 마루가 서에게 갈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루가 이끄는 대로 차를 몰았다. 마루가 이끈 곳은 다름 아닌 폐쇄된 은성그룹 옛 연구소 건물 근처였다. 정확히는 그 건물 뒤편에 낡은 창고였다. 마루야, 설마 네가 여기에... 태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마루는 창고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이 있었다. 사진첩을 열자 마루가 어린 시절 서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민 회장의 서명이 담긴 또 다른 문서의 일부였다. 수첩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문서였다. 마루는 서하가 증거를 숨겨둔 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하가 납치되던 그 순간 마루는 주인의 위험을 감지하고 민 회장의 문서 조각을 물고 달아났던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증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태우는 마루의 영특함과 충성심에 감탄했다.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서하를 지켜낸 영웅이었다. 태우는 마루를 데리고 서에게 돌아왔다. 서하는 마루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녀석을 얼싸안았다. 마루야, 마루, 살아있었구나. 내 마루.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솟구쳤다. 마루는 서하의 품에 안겨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루는 서에게 찢어진 문서 조각을 보여주었다. 서하는 그것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건 내가 숨겨둔 또 다른 증거였어. 민준이네가 이걸 찾기 위해 날 그토록 추적했던 거야. 그녀는 수첩 속 문서와 마루가 가져온 조각을 맞춰 보았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셈이었다. 서하는 마루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마루는 단순히 그녀의 반려견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찾아주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였다. 그녀는 마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녀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서하는 마루와 태우와 함께 민준의 음모를 파헤치는 작업에 몰두했다. 민준은 서하가 본 게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듯 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서하는 민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민준 씨, 나 곧 돌아갈게.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태우는 경찰 내부의 정보망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민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했다. 서하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마루가 가져온 문서 조각을 바탕으로 그들은 은성그룹의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 구조와 역외 탈세 혐의를 구체화해 나갔다. 민 회장은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하야,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
민주는 단순히 민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음모의 핵심 브레인 중 하나였어. 네가 기자였을 때 그가 네 뒤를 캐고 모든 걸 조작했을 가능성이 커. 태우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서한은 이를 악물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내 기억을 지우고 내 인생을 통째로 뻔뻔하게 조작했던 걸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니었지. 그들은 민준이 그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했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했다.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었다. 이 사진, 민준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이랑 네 카메라에 있던 사진을 다시 비교해봐. 서화가 말했다. 태우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확실히 민준의 사진에는 네 카메라 사진에 있던 녹음기와 배경의 천 조각이 사라졌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 난 그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서화가 눈을 번뜩였다. 그는 내가 그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을 거야. 그리고 그 사진을 이용해 날 통제하려 했을 거고, 그들은 사진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은밀히 의뢰했다. 며칠 후 전문가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두 사진 모두 원본은 맞습니다만 민준 씨 휴대폰에 있는 사진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일부러 특정 부분을 제거하고 색감을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적인 합성 기술을 사용했지만 미세한 잔류 노이즈와 픽셀 왜곡이 나타납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민준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그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그녀의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납치당했던 상황의 사진을 조작하여 그녀 스스로가 이상하고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한 것이다. 이는 그녀의 정신까지 파괴하려는 악랄한 시도였다. 그 나체 사진은 그녀를 향한 민준의 삐뚤어진 욕망과 권력의 표출이었다. 그 사진은 그녀의 순결을 더럽히고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으려는 민준의 사악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건 단순한 조작이 아니야. 서하의 자존감과 정신까지 파괴하려던 악랄한 시도였어. 태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서하는 오히려 차분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사실이 밝혀졌으니 민준은 더 이상 날 통제할 수 없을 거야. 이 조작된 사진이 바로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야.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비리 고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서하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증거를 터뜨려 한 방에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언론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서하는 과거 기자 시절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해 익명으로 은성그룹 비리 관련 정보를 흘렸다.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하가 제공하는 민 회장 서명 복사본과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로를 담은 자료들을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대형 특종임을 직감한 것이다. 민준은 여전히 서하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듯했다. 그는 서에게 연락해 결혼식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고 서하는 순순히 응했다. 그래 민준 씨, 내가 너무 섣불렀어.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완벽한 결혼식 올리자. 그녀는 민준의 덫에 다시 들어가는 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덫을 놓는 사냥꾼이었다. 그들은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았다. 서하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민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그를 무너뜨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혼식을 최대한 성대하게 준비해 달라고 민준에게 요청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녀의 복수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했다. 그래, 역시 서하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자. 네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해주겠어.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듯 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하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우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마루는 늘 서하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가 불안해할 때면 마루는 그녀의 손을 핥거나 품에 안겨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마루의 존재는 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D-Day. 결혼식 당일이 밝았다. 서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새하얀 드레스는 그녀의 순결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복수심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다. 민주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 그녀를 맞이했다. 서하, 정말 아름다워. 내가 꿈꾸던 신부의 모습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서하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휴대폰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젯밤이 아니었다. 몇 달 전 그녀의 결혼식 전날 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이 그날 밤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한 듯했다. 민준은 잠시 서에게서 시선을 돌려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서하는 놓치지 않았다. 아마 태우가 언론에 첫 번째 정보를 흘린 것이리라. 기사가 곧 터질 것이라는 신호였다. 서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불안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말인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 서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민주는 서하의 단호한 눈빛의 순간 당황했다. 신부 대기실의 공기는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하,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결혼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야.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서하는 민준의 말을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완벽한 순간이야.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는 서하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서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나약한 서하가 아니야. 나는 과거 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탐사보도 기자 서하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준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민준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서하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민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당신이 나에게 지우려 했던 모든 기억들이 돌아왔어.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들까지도. 나는 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당신은 그 증거를 빼앗고 나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기억을 지웠지. 그리고 나를 당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어. 결혼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서하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분노가 실렸다. 닥쳐.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결혼식을 올려. 민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서하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고 태우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태우는 민준의 팔을 잡고 제지했다. 민준 씨, 이성을 되찾으세요. 지금 폭행하려는 겁니까? 태우? 네가 왜 여기에? 서하는 내 신부야. 네가 감히 이런 일을 꾸민 거야? 민준은 태우를 노려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서하는 당신의 신부가 아니야. 그녀는 당신에게 조작당하고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야. 모든 진실은 이제 밝혀질 거야.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태우의 손길을 뿌리치고 서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날 감히 무너뜨리려고 해? 잊었어? 내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 네가 나체로 찍힌 그 사진. 내가 세상에 뿌리면 내 인생은 끝이야.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서하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했다. 하지만 서하는 비웃었다. 그 사진, 당신의 악랄한 조작으로 만들어진 그 사진. 이미 내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그 사진은 내가 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당신 일당에게 납치당했을 때 나를 협박하고 모욕하기 위해 찍힌 거지. 내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킨 채 카메라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던 그 순간에 그녀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태우에게 건넸다.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민 회장의 비자금 조성 자료, 조작된 나체 사진의 원본, 그리고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한 기록까지. 태우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민준 씨. 당신이 서에게 했던 끔찍한 일들은 물론 은성그룹의 비리까지도. 민준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감히 내가 너를 다시 잃어버린 기억에 나약한 서하로 만들어줄게. 그는 주먹을 들어 서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태우가 민첩하게 그를 막아섰다. 동시에 경찰관들이 민준을 제압했다. 민준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2명의 경찰관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이 개자식들, 날 감히 건드려. 난 은성그룹의 후계자야.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태우가 미리 언론에 은성그룹 비리 관련 정보를 흘렸고 서하의 복수 계획을 알린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질문들이 빗발쳤다. 민준 씨, 은성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신부 서하 씨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서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은성그룹 민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던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자 저를 납치하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민준이라는 남자는 저를 세뇌하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평생 감금하려 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기자들에게 건넨 USB를 가리켰다. 기자들은 USB를 받아들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특종이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결혼식 당일. 그것도 신부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민 회장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가족들이 신부 대기실로 달려왔다. 민 회장은 아들 민준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무슨 짓들이야.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모두 당장 손 떼지 못해.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민 회장님, 당신의 아들은 물론 당신도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언론에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 회장은 서하를 노려보았다. 이 계집애가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꾸며? 내까짓 게 뭔데? 서하는 민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짓밟으려 했던 진실입니다. 당신들이 감추려 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당신들은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 회장은 분에 못 이겨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민주는 경찰에 이끌려 신부 대기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어이없는 표정이 교차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하를 뒤돌아보았다. 서하는 차갑게 그를 응시하며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당황하고 술렁였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일부는 웅성거렸다. 민 회장 측 변호사들은 사태를 수습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강인한 여전사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신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며 마침내 가해자들을 심판대에 세웠다. 마루는 서하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치맛자락을 핥았다. 마치 주인을 응원하는 듯했다. 서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존재였다. 이 모든 상황이 민준의 계획대로라면 서하는 지금쯤 행복한 신부가 되어 그의 옆에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민준의 체포와 함께 은성그룹의 비리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서하가 제공한 USB 속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기에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했다. 민 회장 일가는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검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견고했던 은성그룹의 아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하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고 민준의 꼭두각시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당당한 탐사보도 기자 서하였다. 태우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모든 상황을 도왔다. 그의 든든한 존재는 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마루는 서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녀석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거나 그녀의 손을 핥으며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며칠 후 서하는 태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과 민 회장 일가에 대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녀의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곧 민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약물 투여, 납치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 회장 역시 비자금 조성과 탈세,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다. 민준은 서하가 기억을 잃은 후에도 그녀를 철저히 감시했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그녀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 모든 것은 서하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민준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다.
민주는 심지어 서하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된 나체 사진을 주기적으로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 넣으려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선물들, 그녀가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녀를 통제하려는 수단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민 회장과 민준 측은 거대한 로펌을 고용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서하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특히 민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비자금 문서와 조작되지 않은 서하의 카메라 원본 사진, 그리고 마루가 찾아낸 추가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서하는 증인으로 출석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루는 서하의 재판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법원 앞에 와서 그녀를 기다렸다. 녀석은 서하가 법정으로 들어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응원했고, 재판이 끝난 후 지친 모습으로 나오는 서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마루의 존재는 서에게 큰 위안이자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존재였다. 몇 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는 징역 15년, 민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은성그룹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핵심 사업 분야의 사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들의 거대한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회 전체에 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이들의 몰락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일련의 기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민준이 자신에게 심어놓으려 했던 나약함과 피해의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태우는 그녀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서하는 태우, 그리고 마루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루는 신이 나서 앞서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며 서하와 태우를 기다렸다. 서하는 마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주고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진정한 수호천사였다. 서하야, 괜찮아? 태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녀는 태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녀는 한강 저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녀의 지난 고통과 시련을 보듬어주는 듯했다. 잃어버린 기억, 조작된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하는 기자로서 첫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사 제목은 잊혀진 진실, 되찾은 자아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민준의 손아귀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었다. 마루가 힘차게 짖으며 서하의 다리에 부비적거렸다. 그녀는 마루를 안아 올리고 태우와 함께 노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길은 이제 오직 빛으로 가득할 터였다.